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재산을 네가 뭐 안다고 이렇게 하냐 맞습니다. 이런 네.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은 최고점 대비해서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이제 절반 이상이 작년 4분기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죠.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그리고 봄이니까 또 이사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 반등의 징조라고 희망을 좀 가져도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책적 효과인지 뭐 의견들이 분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명쾌한 대답을 주신 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박감사 리얼아이의 주인공 박은정 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건설 부동산 업계를 취재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박 감사님처럼 좀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평가사부터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 컨설턴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등 다양한 직업을 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직업을 여러 개 제가 소개를 해놓은 게 제 유튜브 상에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사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지금 15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년 돼가는구나.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자산은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좀 갖고 싶어서 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를 본업으로 하시다 보면 막 크게 대중분들이랑 소통할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을 뭐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보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들 또는 부동산 밀접하게 관련된 좀 자산가들 위주로 좀 일을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의뢰하는 쪽은 개개인보다는 뭐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사 뭐 이런 쪽에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조금 드문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박 감사님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듯 이제 2021년 초반부터 꾸준히 하락을 경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2021년이면 한창 부동산이 너무나 잘 나가고 이제 부동산 대마 불사론이 되게 쟁쟁하던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 채널을 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저 2019년부터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부동산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이제 금리가 살짝 0.25 정도 오르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가 바닥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웬만하면 다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공급 부족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아파트 공급을 안 할 것이다. 또는 양질의 아파트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니까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 아직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자본을 많이 축적하지 못한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누군가 들어와 줘야 그걸 팔고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렇게 그렇죠. 갈아타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시장인데 그런 젊은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갈아타기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또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또 장기간의 상승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이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나? 안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에 들어오시는 영끌이 또 열풍처럼 맞아요. 일어났던 네.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 또는 진작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바닥에 거품이 생기는 그러한 기간을 겪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2021년보다는 조금 더 일찍 꺾였어야 되는 게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네. 그것들이 조금 더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 거품이 훨씬 더 많이 끼게 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워낙 짧은 기간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조정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워낙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올라간 가격을 경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저항감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지금 시장이 진짜 조금은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지난해 하반기의 거래량을 생각을 해보면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해서 보면 1000건이 안 되는 시기를 거의 맞아요. 네. 반년 가까이를 겪었어요. 그거 대비해서 사실은 올 초만 해도 거래량이 크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거래량에는 또 LH나 SH에서 매입하는 미분양 매입주택 부분의 그렇죠. 거래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가 이제 1000건대를 보인다는 것 굉장히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운 형태였는데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되고 바닥론이 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상승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 2년 정도는 조정된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런 금액에 또 금리 자체도 정책 금리를 통해서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예상하는 거래량이 2월 기준에서 뭐 2,000건 정도를 서울 같은 경우는 예상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꿈틀대는 정도의 규모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평년적으로 거래됐던 거래량을 보면 한 5,000건 정도가 평균적인 거래량이고 또 영끌이 한참 활발하던 시기의 거래량은 한 달 거래량이 15,000건, 17,000건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거래가 됐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2,000건의 거래량은 아직도 시장의 어떤 흐름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는 반등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수치임에도 벌써 반년간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보여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다면 좀 앞으로 그래도 하락장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네. 아직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폭이 뭐 30-40% 이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얼마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혹시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내 재산을 네가 뭐 안다고 이렇게 하냐 맞습니다. 이런 약간 비난의 말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은 최고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많이 보시네요. 그만큼 단기간에 많은 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하락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받쳐줄 수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집값 바닥의 신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의 위기를 또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등의 단서에 대한 관심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박 감사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이 좀 괜찮아진다면 이 지표가 조금 튀어오른다면 좀 들어가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바닥에 내가 집을 사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본인이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기가 바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아직도 관심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는 아직도 조금이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격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음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사실은 조금 출렁일 수 있거든요.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시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뭐 거의 대부분 집을 샀다가 내가 돈이 다 묶이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전세를 더 선호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왔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의 매매는 정말 실수요자 위주로 이루어졌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집값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곳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래가 활발해야 세수도 좀 확보가 그렇죠. 되고 막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냥 두진 않을 거고 어떤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네. 가장 극단적인 조치, 예를 들면 뭐 양도세를 아예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까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이 어떤 정책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정책을 풀어주나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사실 그때가 집값이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또 나오시는 대담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꺼졌을 때가 진짜 바닥이라고,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 채널이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찐 부동산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 혜택을 풀어준다고, 과거에도 정말 힘들었을 때 나왔던 그런 대책들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바닥의 신호구나라고 그렇게 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랑 매매의 갭 차이가 줄어들 때 그때도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라는 거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전세 시장이라는 거는 실수요 입장에서 사용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 내가 이 집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전세의 가격이고, 매매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자본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매매가가 전세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 뭐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율이 조금 전세가율이 낮은 편,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율이 뭐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이런 비슷한? 거의 네. 비슷한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과도한 상승기를 거침에 따라서 이 갭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갭이 앞으로는 지금 이제 호가가 내려오지 않고 좀 이런 상황에서는 더 갭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세가 자체가 사실은 보통 예전에는 전세금이 네. 자기 자산의 어떤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매매로 넘어가기 전에 자금을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세가 의미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의 전세가는 사실은 전세금 대출을 활용한 전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체 네. 금액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한 맞아요. 전세가이기 네. 때문에 그 전세가를 지금과 같은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꾸준히 유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도 조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전세가가 떨어지는 폭이 뭐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전세가 매매가 비율 자체도 반영되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은 진짜 많은 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심리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금리도 정말 솔직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건값은 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이거는 사실은 모든 재화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내용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에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원래 그 접점보다 때로는 과도하게 올라간 지점에서 때로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분양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서울의 몇몇 곳들의 분양 성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그리고 걱정이 좀 많았던 둔촌주공 재건축도 그래도 다 털어냈어요. 이러면서 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떻게든 끌고 가는 모습인데, 이제 서울에서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몇몇 징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네. 이제 1순위 경쟁률이 이제 198대 1에 육박했다. 이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